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산티아고 순례길의 대표적인 루트인 프랑스 길에 있는 마을 도시 그리고 이야기들을 알아보겠는데요. 프랑스 땅인 생장피에르포르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피레네 산을 넘어 론세스바이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루트는 과거 이슬람 세력과 대결했던 프랑크 왕국의 샤르마르 대제, 즉 카르로스 마그노가 오갔던 길이기도 하죠. 이슬람 세력에 대항해 기독교를 보호하는 데 앞장섰던 샤르마누 제제가 군대를 이끌고 바로 이 길을 넘어 스페인의 사라고사까지 원정을 갔었죠. 사라고사에서 전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론세스바이에스에서 롤랑이라는 님이 죽게 되는데요. 이때가 778년 8월 15일이라고 합니다. 이는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문학적으로 더 큰 족적을 남기게 된 사건이죠. 샤르마누 대제의 조카를 알진 롤랑은 대열의 후임에 있었는데요. 그의 죽음을 다룬 롤랑의 노래에서는 그가 이슬람, 즉 사라산인들의 공격을 받아서 죽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도 이 지역의 토착 주민인 바스크족들의 공격을 받았다는 주장이 더 강합니다. 어쨌든 론세스바이에스 계곡에서 죽어가는 롤랑의 애절한 사연이 롤랑의 노래에 실려서 사람들이 이 감정을 자극했는데요. 돈키호테의 둘신에 대한 사랑 역시 그 뿌리의 하나로 바로 롤랑과 통하고 있음을 돈키호테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돈키호테에게 영향을 준 대표적인 기사로는 롤랑뿐 아니라 아마지데 가울라라는 인물도 있는데요. 이들의 이야기 중에 특히 이들이 사랑에 빠지고 실현의 과정에서 미쳐버리는, 즉 광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이 돈키호테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사실 돈키호테라는 작품에 영향을 준 직접적인 인물은 롤랑의 노래에 나오는 롤랑입니다만은 그보다는 오를란도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리에서는 롤랑을 오를란도라고 부르는데요. 프랑스에서 나온 롤랑의 노래에서 영향을 받은 이태리의 루도비코 아리오스토가 광란의 오를란도를 썼는데요. 이 작품에 나오는 오를란도가 바로 돈키호테의 모델이 되었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한 설명인 것이죠. 작품에서 롤랑, 즉 오를란도는 앙헬리카라는 카타이 공주를 선모하게 되는데요. 카타이, 즉 중국에서 온 이 아가씨는 오를란도의 간절한 구애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즉 사르센의 어린 군인 메도로를 연모하며 그와 함께 떠나가니까 시내에 빠진 오를란도의 노래는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심금을 크게 울렸던 것이죠. 한편 이런 사랑 이야기를 읽는 유럽의 독자들은 카타이의 여인 앙헬리카에 대해서 비난보다는 외형적인 조건이나 의무감이 아닌 자기 감정에 충실한 여인으로 여겨 오히려 호기심과 흠모의 감정을 갖게 됩니다만 상대적으로 메도로에 대한 질투와 복수심을 감출 수가 없었죠. 기독교 기사인 오를란도의 앙헬리카에 대한 애절한 사랑을 뿌리치게 한 장본인이 메도로이고요. 무엇보다도 그는 기독교인들의 공공의 적이었던 이슬람 교도였다는 사실이죠. 앙헬리카 메도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서양 그림에 많이 등장하는 주제이기도 하죠. 사실 오를란도의 원형에 해당하는 롤랑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그 첫 번째 작품인 롤랑의 노래에서는 충성심 강한 용맹한 롤랑이 주제로 다뤄지고 있죠. 그의 여인은 그와 함께 전투에 참가했던 올리비에로의 여동생 알다였는데요. 그녀는 롤랑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게 됐죠. 롤랑이라는 기사에게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는 사실과 그의 죽음에 이 여인이 자살했다는 사실이 수많은 작가와 작품을 통해서 변형되어 내려온 것인데요.
이런 과정에서 롤랑이 7년간 벨레르마라는 여인을 사랑하고 공공했으나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론세스바에스에서 죽으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그녀에 대해 품었던 사모하는 마음을 자신의 칼로 심장을 드러내 그녀에게 보내도록 하였다는 내용을 담게 됩니다. 다른 기사의 극적인 이야기가 롤랑에게 적용되었던 것이죠. 한편 롤랑의 최후 모습은 사람들에게 깊이 각인될 수밖에 없었고 예절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한 멋진 기사의 대명사로 그를 기억하게 되죠. 여러 작가들이 이런 사랑을 한 롤랑의 이 사랑을 주제로 글을 썼고 그 중의 하나가 이태리에서 나온 광란의 오를란도가 된 것이죠. 물론 롤랑의 노래에 비한다면 내용도 많이 달라지고 등장인물들의 이름도 달라졌죠. 여인의 이름이 알다에서 벨레르마로 그리고 그것이 앙헬리카로 바뀐 것이 그 중에 하나의 얘기고요. 결국 오를란도에게의 앙헬리카는 돈키호테에게 둘시네아가 되었던 것이죠. 세르반테스 시대에는 광란의 오를란도가 대단히 인기 있는 작품이었으니까 일본 독자들은 잘 몰랐을지라도 많은 책을 두루 읽었던 세르반테스는 프랑스 이서사시 롤랑의 노래와 한참 뒤에 이태리에서 나온 광란의 오를란도의 내용을 읽었을 것이고 내용과 인물이 혼동된 상황을 겪었을 것이 분명한데요. 그 흔적이 작품에 나옵니다. 산초의 질문이 있자 돈키호테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난 모르지. 돈키호테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칼 만드는 친구는 아닐 거야. 라문데 오세스는 최근 사람이고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진 론세스바에스 이야기는 우주의 옛날 이야기니까. 그리고 이런 걸 꼬치꼬치 알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지. 그런 게 역사의 내용이나 진실을 흐리거나 바꿔 놓지는 않잖아. 라고 돈키호테 2권 2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르바는 대제가 롤랑에게 주었다는 칼의 이름이 사람의 이름으로 변하는 것 등 내용의 혼동이 있자 롤랑의 론세스바이어스 이야기는 우주 옛날 이야기라고 돈키호테가 말을 한 것이죠. 한편 돈키호테 1권에는 성난 오를란도가 라만체 돈키호테에게 보내는 소네트가 있는데요. 그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오를란도 1세 앙헬리카에게 온 마음을 빼앗겨 먼 바다들을 보고 다녔지. 명예의 여신 신전에 망각의 신이 무시하지 못할 그런 용기를 바쳤지. 나는 물론 그대의 적수가 되지는 못하네. 이 명예는 그대의 업적과 그대의 명예 덕택에 얻은 것이지. 그대도 나처럼 정신을 잃었으니까. 그러나 만일 저 오만한 무인을 길들이고 무서운 대결에서 이겨준다면 그대는 나의 편이니 오늘날 우리를 똑같이 사랑해오는 불행한 두 사람으로 보니까. 네, 오를란도가 썼다는 소네트를 통해서 사랑과 실현에 미친 오를란도와 돈키호테의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오만한 무인과 그와의 대결을 말하면서 사랑한 앙헬리카와 그녀의 마음을 빼앗은 메도로에게 복수하고 싶은 오를란도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키호테는 이분은 자신을 둘시네아 공주를 사랑하지만 사랑을 얻지 못한 사람, 즉 스스로를 실현한 사람으로 만들고 오를란도와 같은 처지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돈키호테의 광기는 바로 실현한 오를란도의 광기에서 따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돈키호테에 깊이 영향을 준 오를란도, 즉 롤랑의 이야기가 발현한 곳이 바로 론세스바에스인데요. 따라서 론세스바에스 마을에서는 롤랑을 기념하는 상징물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를 기념하는 돌에는 칼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사르마누 대제가 그에게 선물한 두란다르테라는 칼이죠. 네, 이번 시간은 론세스바에스에 얽힌 롤랑의 이야기와
돈키호테를 연결해 봤는데요. 생장피에르포르에서 로렌스바에서 넘어간 이 길은 이후 나폴레옹이 스페인에 들어온 루트이기도 합니다. 포르투갈에 가는 길이라는 명문이었지만 결국 나폴레옹의 군대는 스페인에 자리를 잡았고요. 이후 스페인 및 중남미의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죠. 나폴레옹의 스페인 지주에 대해서는 스페인의 대표적인 화가 프란시스코 고야 이야기를 할 때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프랑스길의 첫 구간인 생장페드포르에서 론세스바이에스 구간, 특히 론세스바이에스에 얽힌 롤랑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산티아고 순례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프랑스 영토인 생장페드포르에서 출발해서 피레네산을 넘어오면서 처음 만나는 스페인의 론세스바이에스와 그 마을에 얽힌 이야기, 특히 롤랑의 노래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흥미로웠던 것은 세르반테스가 롤랑에 대한 여러 가지 버전의 작품들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내용은 물론 등장인물들이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돈키호테와 산초 간의 대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돈키호테 2권의 23장에는 돈키호테가 몬테시노스 동굴에 들어가 몬테시노스의 안내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거기에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고 돈키호테라는 인물을 써내려가는 세르반테스를 크게 움직였을 대목이 나옵니다. 롤랑과 함께 전투에 참여했던 두란 나르테가 죽어가면서 자신의 사촌인 몬테시노스에게 시켜 벨레르마에게 자신의 심장을 전해달라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 장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 나의 사촌 몬테시노스여. 최후로 그대에게 내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내가 죽고 내가 혼을 빼앗기게 되거들랑 나의 심장을 벨레르마가 있는 곳으로 반드시 가져가 달라는 것이지. 단검이나 빗으로 내 가슴에서 내 심장을 꺼내서 말일세. 라는 부분입니다. 이에 몬테시노스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사촌 형. 론세스바이에스에서 떠나서 처음 만난 장소에서 형의 심장에 소금을 조금 뿌렸어요. 벨레르마 아씨 앞에서 나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신선하지는 못할 망정 적어도 좀 말을 하고 그랬죠. 라는 대목입니다. 아울러 오래전부터 구성되면서 내용이 달라졌던 롤랑에 대한 혼란이 이태리 출신의 루도비코 아리오스토가 쓴 광야에 오르란다는 작품이 유럽에 큰 인기를 끌고 그것이 돈키호테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는 말도 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마르코 폴로와 연결되었고요. 특히 중국을 의미하는 카타이와 카타이 공주 이야기까지 섞여져서 원래 있었던 롤랑의 노래에서의 롤랑과는 사뭇 다른 이야기가 돼버렸다는 사실도 앞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론세스바이에스를 지나 다른 마을로 가보겠는데요. 그 전에 순례자라는 책에서 파울로 코엘료가 피레네를 넘으면서 봤다는 살베 레지나라는 글을 담고 있는 기념물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자면 그가 말한 것처럼 사르마뉴 제제가 산을 넘으면서 잠시 멈춰 기도를 올린 것을 기념해서 세운 것이죠. 이베리아 반도를 거침없이 치고 올라왔던 강력한 이슬람 세력을 토벌하기 위해서 피레네를 넘는 사르마누 군대는 큰 각오를 해야 했을 것이고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며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 원정을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전의를 다지는 행동으로 풀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살베 레지나라고 하면서 기도를 올린 것인데요. 의미는 뭐 신이여 성모 마리아를 굽어 살피소서라는 뜻이겠고요. 말하자면은 성모를 찬송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파울로 코엘료가 봤다는 이 기념비가 있는 알토 데 메스케리스라는 고개는 이후 나폴레옹 군대가 스페인 땅에 들어오면서도 바로 여기에서 동일한 기도를 올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론스바이스와 알토 데 메스케리스 고개를 지나 한참을 가게 되면 팜플로나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 도시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축제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소몰이 축제입니다. 소들이 달리고 그 앞을 사람들이 달리며 아찔한 장면을 연출하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바로 팜플로나에서 해하는 산페르민 축제 중의 한 장면이죠. 이 축제는 우리가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스페인에 가게 되면 거의 날짜를 맞출 수가 있는데요. 7월 6일에서 시작되어서 14일까지 행해집니다. 축제 중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일들도 많지만 아침에 벌어지는 소몰이 행사는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 스페인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축제 기간 몰려오고 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소몰이 행사는 투 행사의 사전 행사가 확대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투장은 마을의 중앙에 있고 그 행사에 쓰일 소들은 행사 전에 옮겨져 놓고 바로 마을의 외곽, 공터에 가둬놓게 되죠. 따라서 당일 쓰일 소들을 투장까지 옮겨야 하는데 팜플로나의 경우 이 두 장소를 연결하고 있는 골목길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서 풀어놓고 소들을 뒤에서 몰면 소들은 골목길을 따라서 투구장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는 약 875m에 해당되는데요. 축제 중 정확히 아침 8시에 소몰이 행사가 시작되죠. 당일 투에 쓰일 소들은 6마리인데 길들여지지 않은 이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이미 길들여진 소까지 합하면 보통 12마리가 문을 열자마자 달리게 되죠. 보통 건물의 1층 문을 닫아놓게 되면 소들은 자연스럽게 투구장까지 가게 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은 안전하게 각 층의 발코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기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은 골목길에 직접 들어가 이 소들과 함께 섞여서 이 모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소몰이 행사를 엔시에로라고 하는데요. 의미로 본다면 가둬놓다라는 뜻일 것 같은데요. 사람과 소들이 함께 섞여서 이 골목에 갇혀 있는 모양을 설명하는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아래의 흰옷을 입고 붉은 허리띠를 메고 목에는 스카프를 맨 사람들이 이 소 사이에서 모험을 즐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행사 중에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고 다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소에 의해 다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다치고 스스로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죠. 매년 사고는 일어납니다만 그래도 세계 곳곳에서 젊은이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소몰이의 순간은 비록 2분 30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때 느끼는 극도의 긴장감과 흥분 그리고 축제 기간에 팜플로나 곳곳에서 경험하게 되는 열정적 분위기는 큰 매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열정의 분위기는 산페르멘 축제의 상징이자 절대적인 색인 붉은색과 통하고 있는 것이죠. 다치고 죽을 수 있는 위험이지만 동시에 자기 몸에 살아있는 생명의 에너지를 스스로 깨우고 가슴을 설레게 하는 묘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말하자면 나만치 한적한 한 마을에 살던 알론스키 하루라는 사람이 스스로를 돈키호테라고 칭하고 심장에 열정의 불을 세차게 붙이며 모험의 세계에 뛰어드는 행동도 이 소몰이 행사에 함께 뛰는 사람들과 마음이 통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죽음에 다가가는 모험과 모험 속에서 강한 심장의 박동을 느끼게 되는 인간 심리의 면모를 극도로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안위와 평화를 위해 도전과 모험을 피하는 것은 오히려 우울과 무기력으로 자신의 심장을 약하게 하고 열정의 불도 점점 꺼져 결국 죽음을 마주한다는 설명 말입니다.
소몰이 중에 사람들도 홍보를 하지만 소들도 홍보를 하고 따라서 소들도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다친 소는 수장의 정식 투구 경기에 쓸 수 없습니다. 혹시 다리를 다친 소가 있다면 투구 경기를 하면서 투구사가 그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게 되고요. 이 사람이 다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소몰이로 투구장에 들어온 소 중에서 다친 경우에는 미리 제외를 시키게 되죠. 보통 투에서는 투에 쓸 소를 투구장에 투입시켜서 몇 바퀴 돌리게 함으로써 소의 상태를 살피고 행사 진행자들이 판단은 물론 투구장의 관중들이 판단에 따라서 행사에 쓰이기도 하고 퇴장하기도 하죠.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팜플로나의 산페르민 축제와 소몰이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다고 했는데요. 투를 좋아했고 스페인, 특히 산페르민 축제를 글을 통해서 널리 알린 해밍웨이의 동상이 팜플로나의 투구장 입구에 세워져 있고요. 소몰이 장면을 묘사하는 상징물이 팜플로나 도심의 론세스 바이스 거리에 크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산페르민 축제에 꽤 많은 한국인들도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간다면 이 축제에 맞춰서 팜플로나에 가는 것도 흥미로운 일일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산티아고 순례길 프랑스 쪽에서 시작해서 스페인 땅에서 만나는 도시 중에 팜플로나와 이 도시에서 열리는 산페르민 축제 그리고 소몰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열정의 도시 팜플로나와 산페르민 축제를 이야기했는데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향하는 순례길은 이제 점점 서남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이렇게 팜플로나를 벗어나 이동하는 중에 알토 데 페르돈, 즉 용서의 봉우리 또는 용서의 언덕에 닿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순례자들이 여러 형태로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담은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산을 힘들게 올라온 사람들은 여기서 넓게 펼쳐진 주변 경관을 볼 수 있고요. 순례길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에 힘들었을 순례자들에게 언덕에서 보는 멋진 광경과 바람은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언덕을 넘어 계속해서 길을 가다 보면 뿌엔테 라 레이나라는 마을에 닿게 되는데요. 팜플로나에 비해서 규모는 작지만 파울로 코엘료가 순례자 동상의 받침돌에 새겨진 문구로 이곳은 산티아고로 향하는 모든 길이 하나로 합쳐지는 곳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산티아고 성당으로 가는 프랑스 남부 그리고 스페인 북부 지역의 여기저기에서 오는 사람들은 바로 이 마을에서 만나게 되죠. 한편 이 마을에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산타 마리아 데 에오나테라는 작은 예배당을 만날 수 있는데요. 팔각형 형태를 띤 예배당은 33개의 아치로 된 회랑이 감싸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건물을 세 바퀴 돌게 되고 그리고 예배당으로 들어가죠. 이 안에서 사람들은 좋은 기운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배당이면서 단순한 종교시설만이 아니라 뭔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죠. 한편 뿌엔테라 레이나에서 길을 가다 보면 에스텔라라는 마을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파울로 코엘료는 중세시대, 즉 12세기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첫 번째 안내서를 낸 프랑스의 사제 에임리 삐꼬가 이 마을을 맛있는 빵과 훌륭한 포도주와 고기와 생수를 맛볼 수 있는 풍요로운 곳이라고 쓴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파울로 코엘료는 몇몇 골목길은 베네치아처럼 곧바로 물과 통하고 있었다라고 쓰고 있는데요. 이 마을에는 스페인 동북부의 대표적인 강인 에브로강의 지류에 해당하는 에가라는 강이 있어
마을 어디에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육고기와 생선을 맛볼 수 있는 곳이면서 스페인 포도주의 대표라고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라리오하 와인의 주산지가 바로 에스텔라를 포함한 로고리노 지역이기 때문에 에임리 피코의 마을은 거의 1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한 것 같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다가 약 일주일쯤 지나게 되면 만나는 큰 도시가 로그로니오인데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로그로니오는 스페인 와인 중 라리오하 와인 산지의 중심지입니다. 와인은 대부분 강을 낀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데요. 로그로니오를 흐르는 에브로 강은 동쪽으로 사라고사를 지나서 지중해로 흘러가는 스페인을 대표하는 강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많은 와인 산지가 이 강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고, 그런데 산티아고 순례길과 관련해서 꼭 언급해야 할 마을이 이 지역에 있습니다. 바로 글라비호라는 마을입니다. 이미 앞에서 스페인 역사를 말하면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844년 바로 이슬람 세력과의 글라비호 전투에서 산티아고, 즉 성야고보가 백마를 타고 나타나 전투를 지휘했고, 그래서 전투를 승리함으로써 이후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는데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이죠. 말하자면 땅끝 세상, 스페인 땅까지 왔던 사도 야고보가 죽어서도 이슬람 세력을 물리쳐 기독교를 지키고 스페인을 수호하는 산티아고 마타모로스가 된 사건이 바로 클라비오호에서 처음 일어난 것이죠. 813년 야고보의 무덤이 발견됐다고 했고요. 이 클라비호 전투가 844년이니까 이 사건은 야고보 무덤 발견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말하자면 이슬람 세력에 의해 점령된 스페인 땅에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왕국들이 뭉치게 되고 그 힘으로 다시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는 에너지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클라비호 전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그로뇨에서 클라비호까지 간다면 높은 산 위에 성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성 위에는 주변 지역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습니다. 자연지형을 이용해 만든 이 성은 천연 요새와도 같기에 전투에 아주 좋은 지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산티아고 기사가 나타났기에 병사들이 사기도 높아져서 전투에서 이겼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하여튼 산티아고 순례길이 시작된 것은 야고보의 무덤이 발견된 것을 기점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뒤에 바로 일어난 이 클라비오 전투에서의 기념비적 승리도 산티아고 순례길이 중요한 장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산티아고 순례길 중 팜플로나를 나와 로그로뇨까지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산티아고 순례길 중 로그로뇨와 그 인근 지역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야고보의 무덤이 발견된 이후 그 야고보가 백마를 타고 나타나 이슬람 세력과의 전투를 지휘 기독교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되었다는 844년의 클라비호 전투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리오하 포도산지의 중심지 로그로니를 떠나서 서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아소프라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계속 서쪽으로 직진하다 보면은 산토 도밍고 델라 알사다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마을은 로그로뇨와 부르고스 사이쯤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순례자에서 파울로 코엘료는 이 마을의 파라도르, 즉 구경 호텔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황량한 산과 들을 걷다가 특히 작은 마을이 허름한 숙박시설에서 보내다가 파라도르에서 하루를 묵게 되면 그야말로 오아시스에서 보내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산토 도밍고 델라 깔사다의 중앙에 위치한 파라도르는 바깥 부분에서는 소박하고 작게 보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나름 화려한 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파울로 코엘료가 책자에서 읽었다는 내용으로 이 건물은 프란시스코회 순례자들을 막기 위해서 성 도밍고가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산티아고 순례길의 중간중간에는 이런 빠라도르가 있기 때문에 순례 중에 좀 쉬고 싶다면 이런 곳을 찾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서비스도 좋지만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고요. 잠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스페인 전역에는 이렇게 빠라도르라는 구경 호텔이 곳곳에 있고요. 오래된 성이나 고택 등을 개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먼저 호텔의 위치가 다른 곳에 비해 월등히 좋고 빠라도르가 있는 각 지역의 특색 있는 것들을 접할 수 있어서 추천할 만합니다. 한편 산토도밍고 델라 갈사다에서 다시 서쪽으로 가다 보면 지금까지 만났던 도시 중에서 가장 큰 도시인 부르고스에 닿게 됩니다. 부르고스는 스페인 전체적으로 볼 때도 대도시 중의 하나인데요. 무엇보다 기독교의 중심 도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슬람 세력에 대항한 저항의 중심축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부르고스 성당은 부르고스를 상징할 수 있을 만큼 크고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이 도시 주변에는 예배당이나 수도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세의 기록 문서들은 대부분 수도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고요. 바로 부르고스 지역에 있었던 사제나 수도사들이 쓴 글이 남아있게 되었죠. 스페인 문학의 초기 작품들도 바로 이런 사제들의 작품들로 채워진 것이 사실인데요. 이로 인해서 부르고스는 스페인어가 형성된 곳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은 당시 글을 쓰고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성직자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들이 쓴 글 중에는 기도문에 가까운 글이나 일반 사람들, 즉 독자나 신자들에게 가르침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겠죠. 아울러 내용이 아주 파격적인 경우도 자신의 이름을 숨기거나 문장 중에 은근히 삽입해 놓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문학성으로 평가받기도 하죠. 스페인 문학의 시작을 알리는 엘시드의 노래는 바로 부르고스를 중심으로 나왔는데요. 작품의 주인공 엘시드, 즉 로드리고 디아스 데 비바르가 부르고스 인근에서 태어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부르고스에는 그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돈 후아닌 작품으로 유명한 호세 소리아도 부르고스에 살았고요. 이 밖에도 이 지역에서 태어나거나 살지 않았더라도 문학사에 기억될 많은 작가들이 부르고스를 두고 작품을 썼는데요. 구스타보 아돌포 베케를 비롯해서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 산타 테레사 데 헤수스, 라파엘 알베르티, 미겔 델리베스, 까밀로 호세 셀라 등 쟁쟁한 작가들을 통해서 작품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페인이 통일되고 강력한 나라가 되면서 황금세기를 이끈 시발점이 바로 부르고스와 그 주변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스페인이 위기를 처했을 때 많은 작가들은 과거 위대했던 스페인의 정치인을 바로 부르고스에서 찾았던 것이 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부르고스는 스페인 중북부의 중심 도시인데요. 마드리드에서 곧바로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만나게 되고요. 여기서 더 북쪽으로 산탄데르와 빌바오, 서쪽으로는 그 레온과 팔렌시아, 동쪽으로는 로그로뇨와 소리아, 그리고 사라고사까지 갈 수 있는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물론 산티아고 순례길을 중간에서 시작하고자 할 때는 여기 부르고스나 더 서쪽으로
레온쯤에서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르고스에서는 약 500km 안쪽으로 남아 있고요. 레온에서는 약 300km 정도의 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산티아고 순례길 중에서 만나는 대도시 중의 하나인 부르고스와 그 주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산티아고 순례길 프랑스 출발점인 생장페드보르에서 시작된 노정 중 약 300km 정도를 걸어서 도착하게 되는 대도시 부르고스와 그 주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스페인의 그 파르도르라는 구형 호텔에 대해서 말했고요. 부르고스가 스페인 문학에 큰 영감을 주었다는 것도 언급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르고스에서 서쪽으로 약 200km 정도 가면 만나게 되는 또 다른 도시 레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온이라는 도시를 말하게 되니까 레온의 성곽도 기억납니다만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모르시아와 세시나입니다. 특히나 레온의 성당이나 그 주변에 있는 레스토랑 및 바에서 먹는 모르시아의 기억은 잊을 수가 없는데요. 산티아고 순례길 중 음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겠지만 세시나와 모르시아에 대해서는 여기 레온에 대해서 말하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스페인의 하모니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알 정도로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잘 알려진 음식인데요. 사실 세시나는 하모니 쇠고기 버전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돼지의 뒷다리가 아니라 소의 뒷다리를 염장해서 말린 것이죠. 만드는 과정은 하몽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는데요. 결국 재료가 다른 것이죠. 특히 레온 주변에는 산들이 많기 때문에 소의 다리를 염장해서 건조하기에 아주 적합한 기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시나는 하몽보다 더 붉은색을 띠는데요. 아무래도 돼지고기보다 기름기가 적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모니 살 부분도 건조되면 딱딱하고 질기지만 세시나는 전체적으로 그것보다 더 건조되어 있고 질긴 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각자의 기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에게는 하몬보다는 세시나가 더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한편 스페인에서 우리의 순대와도 유사한 모로시아를 맛볼 수 있는데요. 돼지의 내장에 선지와 곡물 등을 넣어서 만듭니다. 우리의 순대에는 당면을 넣는데 그것을 제외한다면 제조 과정이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순대도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스페인도 마찬가지인데요. 레오네 모르시아는 다른 곳에 비해서 특별합니다. 재료에 있어서 돼지의 피와 양파만을 쓰는 게 특징인데요. 물론 만드는 사람마다 거기에 약간의 빵가루를 넣는다거나 돼지 비계를 비롯해서 마늘이나 잣을 넣는 경우도 있죠. 특히 레온 지역에서 모르시아를 식당에서 시키면은 으깨서 내놓는 게 특징인데요. 이 경우 주로 빵에 발라서 먹게 됩니다. 잘게 썰어서 내놓을 때는 프라이팬에 튀긴 듯해서 내놓기로 하는데요. 특히 맥주나 와인에 아주 잘 어울리는 음식입니다. 레온과 레온 주변을 가신다면 세시나나 모르시아를 한번 맛보는 것도 추천하게 됩니다. 한편 오스필탈 데 어르비고라는 마을은 레온에서 서남쪽으로 가다가 아스토르가에 도착하기 전에 만나게 되는 작은 마을인데요. 여기를 지날 때 꼭 언급해야 되는 것이 바로 명예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스페인어로는 파소 로소라고 하는데요. 명예의 통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1434년 7월 10일부터 8월 9일간에 있었던 사건을 말해야 할 것 같은데요. 바로 기사들 간의 결투죠. 사실 산티아고 순례길을 우리는 지금 관광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3, 40일을 가야 하는 길이지만 그래도 어렵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와인을 마시고 말이죠. 특히 이 순례길을 직접 걷지 않고 이야기만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럴 것인데요. 낭만적인 느낌만 드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이 길은 쉬운 길만은 아니죠. 단조로움이 계속되기도 하고요. 기상이변을 겪기도 하죠. 물론 늦은 가을이나 겨울에 걷는 것은 아주 위험한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산티아고 순례길에는 순례자들만이 있는 게 아니겠죠. 마을과 마을을 지나면서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도둑이나 강도, 폭도, 그리고 거린들이나 폭력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 가능성은 늘 있죠. 그렇게 과거 예루살렘이나 로마로 가는 순례길 중간에도 종교인들이거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순례자를 보호하는 일들을 역사적으로 해왔고요.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도 예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자치방범대와 같은 조직을 만들었는데요. 말하자면 귀족 출신을 중심으로 기사단이 된 것이고요. 산티아고 기사단도 그 뿌리는 바로 이런 조직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조직된 기사단들은 각각의 구역을 지키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조직된 기사단들은 원래 순례자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시작됐지만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 서로 경쟁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다른 기사단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도 있고요. 갈등 관계에 있을 수도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오스피탈 데 오르비고의 명예의 통로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레온의 부유한 가문 출신의 돈 수에로 데 퀴뇨네스라는 젊은이가 있었는데요. 주변의 기사들과 대결을 제안하게 됩니다. 물론 자신과 자신의 기사단이 강함을 보이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순례길이 각종 도둑들에게도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특히 돈 수에로 데 끼뇨네스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구애를 했지만 결국 거절당함으로써 생긴 분노의 표현이었다고 말하기도 하죠. 그에게 퇴짜를 놓은 여인은 바로 도냐 레오노르 데 또바르인데요. 이쯤에서 돈키호테가 자기 자신을 둘시네아 공주로부터 신원당한 기사로 스스로를 맞는 것과 유사한 상황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 돈 수에로 데 끼누네스나 돈키호테나 매우 큰 공을 세워 이름을 날려 자신의 사랑을 거절한 여인에게 자신이 얻은 아픔을 결코 잊지 못하게 하겠다는 굳은 각오의 표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거부당한 사랑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그것을 대신할 고귀한 이상을 찾아 몇 달이고 배야 하는 게 돈키호테이고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만나는 돈 수에로 데 끼누네스입니다. 물론 이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앙헬리카에게 거부당한 오를란도가 광란에 빠진 것이나 아마디스 데 가울라가 자신이 사랑했던 오리아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페냐 포브레 산에서 고행을 하는 것도 돈키호테의 경우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돈 수에로 데 끼뇨네스에 대해서는 파울로 코엘료도 순례자라는 책에서 페트루스의 입을 통해 보다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순례길이 모든 기사 중에서 누가 가장 강하고 용감한지를 가리기 위해 결투를 제안한 돈 수에로 데 끼누네스에 대해 자존심 강한 주변의 기사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에게 도전한 기사들은 이 돈 수에로 데 끼누네스가 모두 이기자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물론 점차 멀리 프랑스, 이태리 그리고 영국에서까지 기사들이 찾아오고 장군과 군인 그리고 강도들까지 찾아와서 결투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의 성유골함에 군목걸이를 바쳤다고 하고요.
그 목걸이는 오늘날까지 야고보의 흉상을 장식하고 있죠. 이 흥미로운 돈수에로 데 끼뇨네스에 대해서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에서 빼놓을 수가 없었겠죠. 사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돈키호테의 광기는 돈수에로 데 끼뇨네스의 그것과 매우 닮았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고요. 작품 중에서 일권 49장에 법사신부라는 사람이 기사들의 이야기가 허구에 불과하다 하고 거짓이라고 말하자 그와 논쟁 중에 돈키호테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죠. 명예의 통로로 유명한 돈수에로 데 끼르네스의 결투가 어디 장난이라고 말해보시죠? 라고 말이죠. 1434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과 그 주인공 돈수에로 데 끼르네스의 업적은 사실이며 기사 이야기가 법사 신부가 말한 것처럼 화구가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산티아고 순례길 중 레온이라는 도시를 말하면서 모르시아와 세시나를 그리고 돈키호테와 매우 닮아 있는 돈수에로 데 끼뇨네스라는 기사와 파소 오노로소 즉 명예의 통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네온과 그 주변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지역에서 맛볼 수 있는 세시나와 모르시아에 대해 알아봤고요. 오스피달 데 오르비고라는 마을에 내려오는 명예의 통로에 얽힌 사연을 돈키호테에 대입해 봤는데요. 특히 사랑을 잃은, 즉 실현한 기사에게 그 아픔은 오히려 엄청난 에너지로 타올라서 모험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예의 통로의 주인공 돈수에로 데 끼누네스와 레오노르 데 또바르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오를란도와 앙헬리카, 아마디스 데 가울라와 오리아나 그리고 돈키호테와 둘시네아의 경우를 들어봤습니다. 한편 산티아고 순례길을 프랑스의 생장페르포르에서 시작하여 레온까지 왔다면 대략 500km를 온 것인데요. 이 정도의 거리를 왔다면 몸이 매우 지쳤을 것이고 순례자는 정신적, 육체적 상태에 따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그만 마무리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다고 다짐하면서 순례를 중단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남은 여정이 그동안 온 거리보다 짧게 남았기 때문에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가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여러 가지 이유로 산티아고 순례길 전체를 걷기 어려운 사람들 중에는 레온에서 출발해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걷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 두 도시 간의 거리도 300km가 넘으니까 결코 쉽지는 않지만 800km 이상의 전 구간에 비한다면 300km는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거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레온에서 나오면 아스토르가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다시 서쪽으로 가다 보면 폰세바돈에 닿게 됩니다. 순례자에서 파울로 코엘료는 2m 높이의 나무 위에 철로 된 십자가가 높이 솟아 있는 기이한 유적이 있다고 설명한 대목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기둥이 5m 정도이고요. 그 위에 철로 된 십자가가 꽂혀 있습니다. 십자가는 카이사르의 침략 당시 헤르메스 신을 찬양하기 위해 세운 것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이 설명 역시 이 십자가의 기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중 하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장소와 십자가는 아주 오래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겠죠. 한편 순례자들은 그곳에서 먼 곳에서 가져온 돌을 가져다 놓는 관습이 있다라고 파울로 코엘료는 말하고 있는데요.
폰세바돈에 있는 이 철 십자가는 스페인어로는 크루스 데 이에로라고 하는데요. 물론 언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한국이라면 크고 작은 돌탑들이 만들어 있을 법한 장소인데 여기 십자가 주변에는 수많은 돌 자갈들이 바닥에 쌓여 있죠. 사람들이 가져온 돌을 던져놓고 간 것입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가 돌탑에 돌을 올려놓을 때 기원하는 것이나 십자가 아래에 돌을 놓고 갈 때 기원하는 마음은 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폰세바돈을 지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를 향해 가다 보면 폰페라다라는 마을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템플 기사단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마을에서는 템플 기사단의 성, 즉 카스티요 데 로스 템플라리오 또는 카스티요 데 폰페라다라는 장소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1100년대 후반부터 지어지기 시작해서 약 100년이 걸려 완성된 이 성에 대해 순례자에서 파울로 코엘료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기사단은 십자군 전쟁에서 돌아오지 않기로 결심한 9명의 기사에 의해 결성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짧은 시간 안에 전 유럽으로 세를 확장하면서 새천년 초기의 풍습의 일대 혁명을 일으켰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대역이었다. 순례자들이 지혜를 찾아 떠나는 것을 도움으로써 그들은 그 안에서 영적인 삶의 본보기를 발견하고자 했다. 그들의 부는 이슬람 교도들에게 붙잡힌 저명한 기독교도들의 몸값을 치르는데 사용되기도 했다. 말하자면 십자군 원정에서 돌아오지 않은 기사들이 템플 기사단을 결성하고 순례길과 순례자들을 보호하는 임무로 시작된 것이 예상외로 세력을 확장하게 되고 큰 자금을 확보했다는 점과 이슬람 교도들에게 붙잡힌 기독교도들을 구하는 일을 했다는 점을 기억할 만합니다. 템플 기사단의 세력이 확대되자 이들에 대한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고 1307년 10월 13일 중세 최대의 검거 작전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베리아 반도에서 레콩키스타, 즉 이슬람 세력에 대한 국도 회복전을 진행하던 스페인은 유럽에서 박해를 피해 도피해온 템플 기사단원들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기사들은 스페인의 왕들을 도와 이슬람 세력과의 싸움을 이끌었고 순례자들을 보호하던 산티아고 기사단을 포함한 스페인의 기사단에 통합됐던 것이죠. 우리는 보통 산티아고 기사단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폰페라다에서 만나는 템플 기사단의 자치와 그들이 사용한 독특한 형태의 십자가는 산티아고 순례길에 담긴 또 다른 역사를 바라보게 합니다. 한편 템플 기사단의 자치가 남아있는 폰페라다에서 나와 서쪽으로 계속 걷다 보면 비아프랑카 데 비에르소라는 마을에 닿게 되는데요. 파울로 코엘료가 이곳을 언급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용서의 문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스페인어로는 puerta de perdón이라고 부르는데요. 순례자 책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콤포스텔라까지는 기복이 심하고 산악지대가 많은 험난한 길이 이어졌다. 따라서 12세기 교황은 길을 계속 갈 힘이 없는 순례자는 용서의 문에 들어서는 것으로 순례를 다하였음을 인정한다고 선언했다. 순례길을 끝까지 간 사람들과 똑같은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 방식으로 교황은 일부 순례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순례를 장려했다라고 쓴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프랑스 길을 출발하여 여기까지 오는 것만 해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용서의 문이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이 문은 1186년에 세워진 이글레시아 데 산티아고 아포스톨, 즉 산티아고 교회의 문이기도 한데요.
각진 형태의 교회는 규모는 작습니다만 여기까지만 도착해도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은 것으로 해서 면죄부를 준다고 하니까 그 의미는 큰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레온에서 나와서 아스토로가를 지나서 폰세바돈에서 철십자가를 이야기했고 폰페라다에서 템플 기사들을 기억해봤습니다. 아울러 레온에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의 중간쯤에 있는 빌리아 플랑카 델 비에루스에 있는 용서의 문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